왜구,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본인 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근대 일본을 근거지로 동아시아 각지에서 노략질을 벌여온 해적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유달리 14세기와 16세기에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높은 악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왜구가 한창이던 16세기 중국 안희성 휘주 흡편에서 왜구의 왕이 될 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동아시아에서 왜구가 유행할 때는 보통 일본에 거대한 혼란이 있을 때입니다. 16세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왜구를 후기왜구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엔 무르마치막부가 혼란에 빠졌죠. 당시엔 명나라의 상황도 해적이 활동하기 꽤나 좋았는데 명나라는 건국 직후인 14세기 해상 세력과 왜구를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해금령을 내렸고 16세기엔 영파인난으로 일본과의 공식적인 무역을 중단하며 일무역이 성행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체 왜구 중 상당수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사 일본전엔 전체 왜구 중 일본인은 3할 정도였고 나머진 각국에서 몰려온 범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많은 인원이 명나라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와중에 16세기 중국 안희성 휘주 흡편에서 왕직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왕직의 정확한 출생은 알 수 없지만 그의 고향인 휘주는 당시 각종 특산물이 많고 교통의 유지에 위치해 전체 인구의 7할에서 9할이 상업에 종사했을 정도로 상인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왕직 역시 상인으로 활동했는데 소금 장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소금은 전통적으로 전매 대상이었으니 왕직은 밀매업자였던 것이죠. 다만 운이 없던 것인지 장사에 실패했는데 그래도 머리가 좋고 사람들을 잘 챙겨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중국의 법도가 삼엄하여 번번이 금령에 저촉되니 차라리 해외로 소요함이 낫지 않겠는가 라며 1540년 같은 고향 출신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 본격적으로 밀무역에 투신합니다. 근대 이전 시대에서 밀무역에 투신한다는 것은 곧 해적으로 활동한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왕직은 배를 마련한 후 1540년 광동성에서 밀무역을 시작하는데 주로 유황과 초석, 생사, 면 등 하나같이 금수품인 것들을 취급하며 일본과 타이 등 동남아 각지를 상대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1541년엔 히라도의 영주 마스우라 다카노부와 교분을 맺는 데 성공했고 1543년엔 포르투갈인과 함께 일본 다네가 섬해가 필담으로 통역하며 포르투갈인과 일본의 밀무역을 연결해주기도 했는데 이때 일본에 조총이 전래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밀무역을 통해 막대한 재물을 얻고 범죄자들 사이에서 명성도 얻은 왕직은 1544년 거점을 쌍서항으로 옮기는데 당시 쌍서항은 중일 국제무역의 최대 거점으로 그와 동양 출신인 허이와 복건 출신 이칠이 장악한 곳이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사람들도 쌍서항에서 밀무역을 했을 정도로 번성한 범죄 소굴이었죠. 또한 쌍서항이 있는 절강성 앞바다는 작은 섬들이 많아 밀무역과 해적의 소굴로 사용하기 좋았고 그 중에서도 쌍서항은 광동, 복건, 절강 등 중국 강남과 화남 지역의 연안 항로의 요충지이자 강남과 영파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건너가는 항로의 기점인 밀무역과 해적지를 위한 최적의 요충지였습니다. 쌍서항으로 거점을 옮긴 왕직은 독자적으로 해적질하지 않고 그곳을 주도하던 허이의 휘하로 들어가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그 밑에서 1년 만에 일본과의 무역을 크게 성장시켰는데요. 왕직은 명나라와의 무역을 원하던 일본 세력가들이 명나라에 보내오는 사절단에 접근해 교분을 텄고 이들을 밀무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1545년부턴 하카타와 쌍서항을 연결하는 밀무역 루트를 개척해냈는데 이에 중국의 밀무역자뿐 아니라 일본의 밀무역자 역시 쌍서항으로 도항하며 쌍서항을 왜구의 거점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규모가 거대해지면 정부의 감시가 들어오기 마련. 1547년 명나라 조정은 쌍서항을 토벌하기 위해 첨도어사 주안을 보냈습니다. 주안은 1548년 쌍서항을 공격해 토벌했고 왕직은 이 공격을 피해 달아납니다. 한편 토벌에 성공한 주안은 1549년 4월 탄핵되고 면직당했는데 절광과 복건 지역에선 이미 밀무역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쌍서항을 토벌해버린 주안은 그곳에서 이득을 얻고 있던 유력자들의 원망을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안은 나는 어떠한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설령 황제가 나를 죽이지 않더라도 복건, 절강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쌍서항이라는 왜구의 소굴이 박살나며 다수의 거물 왜구들이 몰락하는 와중에 왕직은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명조정에 협력해 다른 밀수업자나 왜구를 공격했고 몰락한 쌍서항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밀수의 거점으로 1551년 열왕의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쌍서왕이 몰락했다고 해서 국제 밀무역이 몰락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왕직은 곧 왜구 중 독보적인 사람으로 거듭났고 자신의 고향인 휘주와 스스로의 세력이 왕에 버금간다는 뜻으로 휘왕을 자칭하며 왜구를 지휘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를 왜구의 최대 두목으로 여겼습니다. 한편 왕직은 명조정에 협조했으니 자신이 해상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자부했으나 명조정의 입장에서 착한 범죄자는 죽은 범죄자일 뿐 1553년 이번엔 왕직에 대한 토벌이 단행됐습니다. 왕직은 20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거선을 비롯해 전력을 강화했지만 토벌을 견디지 못하고 6월 나가사키의 히라도로 도주했습니다. 왕직은 계속해서 해적들과 밀수를 일삼으며 세력을 회복했습니다. 처음 도주했을 땐 거선 한 척과 300명의 부하 해적들 뿐이었지만 큐슈와 스시마의 왜구, 도항한 중국인을 규합해 2000에 달하는 해적단을 구축했고 히라도와 고토 열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가 이렇게 단기간에 해적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히라도의 다이뮤 마스우라 다카노부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는 밀무역으로 세력을 확장한 사람으로 돈줄이나 마찬가지인 왕직이 계속 건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외에도 고토 열도의 우쿠시, 북큐슈의 오토모시 역시 왕직의 약탈물을 선호해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무튼 왕직은 다카노부의 협조 아래 밀무역자를 위한 숙소와 창고 등 설비를 구축했고 거래 알선과 중개, 밀수업자에 대한 보호와 후원 등을 하며 거물 밀수업자이자 왜구로 완전히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포르투갈인 등 국제 밀무역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히라도에서 왕직을 찾았습니다. 이후 왕직은 일본에 머물며 대선단을 보내 명나라 연안에 대한 공격을 단행, 가정대왜구라고 불리는 명나라와 후기왜구의 대규모 혈투가 시작됐습니다. 1년에 수차례, 많아야 10수차례 정도였던 왜구의 공격은 왕직이 일본으로 도주한 1553년부터 최대 1년에 91차례로 급증했습니다. 왜구는 소주와 항주, 심지어 남경까지 습격하며 더욱 날뛰었죠. 이에 진절머리 난 명나라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555년 4월 절강순환어사 호종원은 일본에 사절을 보내 왜구 단속을 당부하는 것에 대해 황제에게 주청을 올리고 허락받았는데 동시에 지금까지 왜구에 동참한 밀항자들에게 왜구와 밀수업자 근절에 공을 세우면 죄를 사면해주겠다는 방침도 허락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왜구로 왜구를 잡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명나라 사절단이 일본에 도착해 고토열도에서 왕직을 만났습니다. 사절단은 왕직에게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투항을 권유했는데 왕직은 일단 일본 정부를 통한 왜구 단속은 무의미하며 그 단속은 오직 자신만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조정이 국제교역을 허락해준다면 따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전면적인 협조와 귀부가 아니라 단계적 귀부를 진행하기로 하며 측근 몇 명을 영파로 보냈고 사절단 중 일부를 고토에 남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왜구 문제는 쉽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먼저 영파로 돌아간 왕직의 측근들은 상황이 꽤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556년 3월 당시 명나라에 또 다른 왜구 집단이 나타나 강소성과 절강성의 여러 고을을 공격하며 항주와 남경을 함락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명나라를 위협했는데 만약 왕직의 해적단이 명나라로 돌아간다면 이들 때문에라도 정부가 자신들을 배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만약에 배신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왜구와 협조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왕직의 측근들은 일본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왕직에게 보고했고 왕직 역시 이에 동의하며 명나라로의 귀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왜구들은 왕직의 측근들이 일본으로 떠난 이후 조정에 토벌됐습니다. 왕직은 1557년 명나라 자망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정을 경계하며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왕직의 귀부를 추진했던 명나라 관리 호종원은 왕직의 어머니와 장남을 통해 왕직에게 투항을 권유하는데요. 왕직은 그 대신 조정의 고관을 인질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호종원은 지휘 하정을 인질로 보내면서 왕직은 11월 귀부했습니다. 왕직은 그 후 호종원을 만났으나 얼마 뒤에 압송되어 2년 뒤인 1559년 12월 25일 항주 저자에서 참수됐습니다. 이후 그의 가족은 노비가 되었고 먼저 투항했던 왕직의 측근들은 변방으로 쫓겨났으며 나머지 잔당들은 호종원에게 토벌당했습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며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왕직이었으나 사실 호종원도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호종원은 왕직을 살려두고 왜구를 단속할 생각이었지만 정치 싸움에서 패배하며 여론에 밀렸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그의 행보를 보면 형식상 왕직 일당을 비난하긴 하지만 왕직이 수감된 이후 계속해서 그를 옹호하고 구명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왕직이 귀부하기 한 달 전에
호종원의 정치적 동지이자 후원자인 조문화가 몰락해 호종원의 정치적 위치가 매우 위태로워졌다는 것인데, 여기에 그의 정적들이 호종원이 유화책을 주장하는 이유가 왕직에게 뇌물을 받아서라는 비난에 직면했고 결국 왕직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었던진 모르겠지만 결국 사실상 왜구왕이었던 왕직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고, 그가 죽고 왜구는 사라지기는커녕 더 들끓었으며 호종원은 이후 왜구토벌의 공적으로 병부상서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정적들에게 왜구와 결탁했다는 혐의를 받아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